E1 챔피언십이죠. 동아시안컵이 7월에 있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주최하는 대회입니다. 해외패까지 소집할 수 있는 다른 국가대항전과 달리 동아시안컵은 피파 캘린더에 있는 대회가 아니라서 동아시아 연맹국 간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동아시아 리그, 그러니까 중국 슈퍼리그, 일본 J리그, 그리고 우리나라의 K리그 선수들이 주로 뽑혀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2025 K리그가 이번 주에 개막합니다. 1부가 15일에 개막하고 2부가 22일날 개막하면서 한 시즌의 대장정이 벌어집니다. 올해는 특히 여러 가지가 바뀌지만 잔디 이거 바뀔 수 있을까요? 자, 잔디는 축구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입니다. 일단 사계절이라는 특성상 잔디의 컨디션 변화가 엄청나게 심한 편인데다가 그 관리가 일관되지 않은 것도 작년 K리그 잔디 상태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게다가 작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러 구단들의 잔디 상태가 문제가 됐는데, 광주 같은 시민구단 뿐만 아니라 울산같이 우승권에 있는 팀들도 잔디가 문제가 돼서 다른 곳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심지어 예전 수원FC는 경기 중에 팔꿈치 깊이의 구멍이 운동장에 난 적이 있어요. 그나마 가이드라인이 있는 피파나 AFC가 주관하는 경기는 경기장 변경을 강제할 수 있지만, 그런 규정이 없던 K리그는 그야말로 홈팀과 원정팀이 같이 논두렁 같은 잔디에서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용 비율에 대한 문제일 수 있지만, 지방에 있는 구장들의 경우 사계절 내내 좋은 잔디 컨디션을 유지한 구장이 있다는 것은 결국엔 사용 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천안과 강릉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천안은 보식률, 그러니까 잔디의 밀집도를 110%가 정상이라고 정해놓고 손실률에 대한 데미지를 낮추는 방법을 썼고, 강릉은 행사 및 사용 후 잔디를 일일이 세우는 작업을 꾸준히 하면서 잔디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예산 문제라고 하기에는 대표적으로 언급된 두 구단이 시민구단이라는 점에서 결국엔 구단과 시설관리 주체의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기 후에 사용률이 가장 높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서울의 홈구장인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의 중요한 경기에 사용되는 홈구장임에도 불구하고 잔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뒤늦게나마 행사 대여의 운동장 부분을 아예 제외시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K리그 연맹도 올 시즌부터는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정상적인 경기를 치를 수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홈과 원정 경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제3구장을 수배해서 경기를 치르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어떻게 보면 홈 경기권을 갖고 있는 팀의 잔디 상태가 좋지 못해서 대체 구장을 찾지 못할 경우 홈 경기 권리를 탈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는 경기장 자체의 수익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관리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될 수도 있게 될 듯 합니다. 사실 잔디는 강제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명장을 부러워하고 유럽의 선수들의 실력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축구 팬들은 우리나라는 왜 그런 감독과 선수들이 나오지 않느냐고 합니다. 균일하고 좋은 잔디가 있어야 좋은 기량이 일정하게 오래 나올 수 있고, 좋은 잔디가 있어야 지도자들이 다른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전술을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엔 우리의 잔디는 볼을 잡아놓는 데 더 에너지를 써야 하고, 불규칙한 볼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전술을 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늦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관리를 장려하고 구단과 연맹 차원에서 궁극적인 잔디 관리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장 등급제. 경기장 등급제가 뭘까요? 경기장 등급제는 관람 시설과 경기 구역, 관계자 시설, 미디어, 안전, 의료, 친환경, 지속 가능 시설 등의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평가해서 별 4개 만점의 지표로 만들고, 1부는 별 2개, 2부는 별 1개를 최소한 획득해야 홈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FC가 지난 시즌 사용했던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의 경우, 여기 항목 중에 경기장 최소 기준인 골대와 골대까지 거리가 105m보다 훨씬 짧은 97m였습니다. 이미 작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 출전할 때도 국제 기준으로 최소 단위인 100m에도 미달되어서 홈구장을 광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사용했어야 했는데, K리그도 관련 기준을 더 강화하면서 결국 전용구장은 클럽하우스와 훈련구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등급제는 AFC를 비롯해서 J리그도 실시하고 있고, J리그 같은 경우는 성적이 나와도 경기장 등급이 맞지 않으면 상위 리그로 승격이 안 되는 라이센스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K리그도 라이센스 제도가 시행된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규정이 큽니다. 아시아 쿼터가 폐지됩니다. 아시아 쿼터뿐만 아니라 아세안 쿼터도 폐지가 됩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 내 외국인 선수 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슈퍼스타를 모으고 있는 사우디가 10명을 보유하고 8명이 출전할 수 있고, J리그는 5명 출전 규정만 있고 보유는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득템면 이제 20명까지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AFC 챔피언스 리그는 외국인 선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보유한 대로 출전시키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면서 K리그의 외국인 쿼터 확대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아시아에 쿼터를 따로 두지 않아도 호주권 선수들은 꾸준히 영입되고 있고, 동남아 쿼터는 아스나위 외에는 따로 성공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인 것도 있고, 클럽 대항전의 성적과 국내 선수의 육성이라는 균형을 두고서 고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999년 이후 금지된 외국인 골키퍼 제한은 유지가 되고 U22 룰 또한 유지가 됩니다. K리그2도 외국인 선수가 5명으로 확대되고 출전은 일부와 똑같이 4명으로 유지가 됩니다. 개막을 앞둔 현재 일부 팀은 대다수 5명을 채워놨고, 대전 하나 시티즌만 6명을 풀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룬 바가 있는 홍로는 외국인 선수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리고 뇌진탕 교체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 생기는 규정입니다. 선수가 경기 중 뇌진탕을 겪게 될 경우 이것을 교체 횟수와 관계없이 교체 카드가 한 장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지난 여러 국제대회에서 뇌진탕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실제로 사례를 확인한 바가 있는 제도인데, 선수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 신설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진탕으로 인한 선수 교체는 해당 팀의 교체 카드가 남았을 때도 그 교체 횟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교체 카드를 소진했을 때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올해 K리그 왜 이렇게 개막이 빠를까요? 올해 K리그 개막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11월에 월드컵이 있던 2022년 2월 19일 개막보다 4일이 빠릅니다. 이유는 국제대회 때문입니다. 이미 미디어데이도 전북, 광주, 포항, 울산이 먼저 따로 했습니다. 이 팀들은 이 가까운 일정 내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예선이 있었고, 그걸 지금 치렀죠. 이어서 4, 5월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토너먼트 일정이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토너먼트는 8강전부터는 모여서 해요. 우승까지 그때 겨루기 때문에 사실상 K리그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6월에는 K리그 구단 중 울산 HD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펼쳐지는 피파 클럽 월드컵에 출전해야 합니다. 기존의 소규모 토너먼트가 아닌 32개 팀이 겨루는 체제라 못해도 3주 정도의 공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E1 챔피언십이죠. 동아시안컵이 7월에 있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주최하는 대회입니다. 해외패까지 소집할 수 있는 다른 국가대항전과 달리 동아시안컵은 피파 캘린더에 있는 대회가 아니라서 동아시아 연맹국 간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동아시아 리그, 그러니까 중국 슈퍼리그, 일본 J리그, 그리고 우리나라의 K리그 선수들이 주로 뽑혀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막이 빨라졌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파가 엄청 셉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바지를 입고 해야 하는 축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연맹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라운드는 모두 남부지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포항, 대전, 스틸야드죠. 제주 SK 대 FC 서울,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고요. 광주 대 수원, 광주에서 하고요. 울산 대 안양, 울산 문수에서 하고, 전북 대 김천, 전북에서 하죠. 그리고 대구 대 강원, 강원에서 축구를 아예 못하겠죠. K리그가 언제 개막하나 하는 시점이 어느새 이번 주에 개막을 앞두고 있는 K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스토리도 상당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하나 시티즌 서포터였던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스테베 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 올해는 어느 팀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어느 팀이 제일 실망할까? 전북이 엄청 뛰었대. 전북이 체지방 관리를 엄청 했대. 감독이 엄청나게 핏에 대한 그런 걸 엄청 강조했다 하고, 선수 영입은 서울이 좀 잘한 것 같고, 수원FC도 가진 산림 내에선 잘했는데 포항이 2명인가 밖에 영입 안 했을까? 3명인가? 근데 그 3명도 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뭐 퀄리티를 더할 수 있는 영입이라든가, 뭐 진짜 부족한 약점을 채우는 영입이라든가, 혹은 그게 아니라면 빅네임을 영입한 게 아니라 그 되게 이렇게 감독이 되게 눈여겨본 선수를 영입한 느낌이고, 대다수 조금 안에서 지키는 성향의 영입을 했고, 전북은 스트라이커 문제를 안드레아 콤파뇨라는 이탈리아 국적의 공격수를 데려왔는데 키가 겁나 커. 95인가?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적응할지 좀 궁금하고, 지금 스트라이커 문제를 또 갖고 있는 팀이 울산하고 서울이 있는데, 울산은 발로텔리를 생각은 하고 있나 봐. 울산이랑 서울은 지금 유럽권 스트라이커 한 3명 후보군으로 올려놓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얘기는 거의 진전된 것 같은 게 김기동 감독이 스트라이커 하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면 스트라이커가 없기는 없어. 호날두를 데려왔는데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니야? 동명의 호날두를 데리고 왔는데 한 경기 잘하고 나머지 경기를 못해서 보냈고, 그거 말고는 일류첸코를 수원 삼성으로 보냈기 때문에 외국인 스트라이커 자원이 한 명은 필요한 상황이고,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또 퀄리티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는 반드시 영입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서울, 울산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 무게감을 더하려는 영입이라서 그렇지, 울산도 영입은 잘 해놨고 서울도 갖고 있는 내실에서 제일 잘 해서, 개인적으로 올해 조금 뭐 강을 나눈다 하면 서울, 울산, 대전, 누군 어때요? 전북 올라올 것 같아. 나는 솔직히 확신은 좀 없었거든. 포획 감독이 경력이 화려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 대표팀 데리고 유로 본선 못 갔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감독과 이제 유럽에서 감독 생활을 좀 했지만, 내가 컨텐츠에서 다룬 바가 있지만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는 사실 말할 수가 없거든.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축구관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는 걸 봤을 때 갖고 있는 축구관이 분명했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리그에서 우리가 강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팀을 맡아본 경험은 없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선수단 이 자원만큼은 K리그 안에서 수위급, 그러니까 상위권급이라고 볼 수 있는 전북이라는 팀을, 어찌됐건 이 사람이 강팀을 처음 해보는 거잖아. 여기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축구관대로 축구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단지 썬덜랜드의 기성용이랑 있을 때 이 감독이 중간에 소방수를 부임을 했는데, 강등권 팀을 맡으면 솔직히 방어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잖아. 되게 공격적으로 해서 기성용이 골도 많이 넣고 도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주축에 있을 때는 확실히 자기 축구관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그 축구관이 잘 깨지는 편은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 그 주축이 무너지면 그 축구가 깨졌을 때 플랜 B가 없어. 이 부분이 전북에서는 어떻게 드러날지 좀 그 부분은 걱정이긴 한데, 전북은 그래도 나는 최소 4위권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우승권까지는 작년에 이렇게 못해본 경험이 선수들한테 되게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못할 팀은 대구가 보강을 딱히 못했고, 제주가 감독이 원하는 거랑 구단의 살림이랑 갭이 좀 있었대. 그거를 감독이 얘기하긴 했는데, 김학범 감독이 얘기하긴 했는데, 작년에 결국에는 하위권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대전한테 밀려 떨어졌잖아. 이게 난 좋은 지표라고 보여지지 않거든. 제주가 올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작년같이 축구를 한다고 그러면 수원FC랑은 모르겠고, 광주가 좀 불안하지. 광주랑 대구가 제일 불안하다고 할게. 왜냐면 이정효 감독이 영입금지 징계 한번 받고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살아남는 게 먼저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올해 선수단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팀에서, 그러니까 능력은 좋다고 평가받았으나 다른 팀에서 못 썼던 선수, 아니면 선수단에 자원이 많아서 기술은 좋은데 경기 기회를 잘 못 받았던 선수들을 데리고 모아서 팀을 또 짰어. 영입을 아예 못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한 가닥 할 거라고 기대받았던 선수들이 많지, 한 가닥을 했던 선수는 없어. 근데 이게 결국에는 경제 논리잖아. 투자한 만큼 되는 건데, 지금 광주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정효 감독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올해는 진짜 힘들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정효 감독이라서 잘 모르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단지 선수단만 봤을 때는 광주는 진짜 올해가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왜냐면 작년에 여름에 엄지성이 나가면서 공격이 한 축이 없어지면서 공격이 무뎌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또 중앙에 수비형 미드필더 보고 있는 정우현이 미국으로 가면서 또 축이 빠져버렸잖아. 물론 그것을 좀 임기응변을 잘 받아내는 감독이라서 그 성적을 지켰지만, 그러기에는 같이 하위권에서 경쟁했던 대전이 너무 보강이 좋아. 전북은 감독도 새로 왔지만 선수단에 대한 그거를 잘 하니까, 올해는 내 생각에는 우승은 울산, 서울이 좀 경쟁을 하고, 대전이 이 상위권, 대전이랑 전북 정도가 상위권 경쟁을 하고, 나머지는 진짜 좀 숙제가 될 수 있는. 난 포항은 좀 약간 모르겠어.